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그 땅에 대해 알기네요. 그러니까 1장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파괴적 실상은 어떤가,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걸 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땅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2장은 그러면 차근차근 역사적으로 이제 따져 들어갑니다. 학자들의 방식이죠. 사실. 맞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제 추적해 보는 거는 뭐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찌 보면 이제 지리학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 땅에 이제 지리적으로, 이거 성경 어느 정도 좀 읽어보시고, 부름책방에 이제 연대기 시리즈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좀 이제 아실 텐데, 그 땅에 관한 지리적인 정보를 설명을 합니다. 이 저자는 크게 이제 네 토막으로 돼요. 이 중 세 토막은 구약 시대, 뭐 신약 시대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과 같아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토막은 현대 이스라엘이 새롭게 이제 얻은 땅 부분이 좀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위쪽, 가장 북쪽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서쪽,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죠. 복음서 시대에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지역으로 가신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 보냈던 뭐 나사렛도 있고, 뭐 가버나움이니 뭐 이런 성읍들이 있던 곳이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그 동쪽에는 골란 고원이 있죠. 이게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처음 독립할 때는 이스라엘 영토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전쟁 거치고서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전쟁 거치고서 이곳을 뺏었어요. 뺏었던 이유도 있어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근데 아무튼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 동서의 이 땅은 일단 호수 옆에 끼고 있으니까는 수자원 확보가 좋아가지고 농사짓기 이제 좋은 그런 땅이다. 이제 그 아래쪽 땅은 이스라엘 지역이라 여기서는 표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쓰긴 해요. 이스라엘 평야도 나오고, 이 팔레스타인 땅이 대체로 이 해안 쪽의 평원 빼고는 거의 다 산지인데, 여기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넓은 평야 지역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지역. 이제 꽤 넓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이 지역까지 포함되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는 그 남쪽에 이제 신약에서 유대 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이 유대 지역은 이제 중앙에 이제 산지 굉장히 높고, 이 동네가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쪽 해안 지방 갈 때는 점점 이제 산이 이제 낮아지죠. 서쪽 해안 지역은 예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 거기서 이제 이 이름 팔레스타인이 나오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서히 내려가는데, 동쪽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뚝 떨어지는 저 밑에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은 그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은 데를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엄청나게 격차가 커요. 뚝 떨어지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요 유대 지역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루살렘이 있었고, 구약 시대에는 뭐 헤브론이라든지 뭐 베들레헴도 다 여기에 있는 그런 성들인 거죠. 그리고 가장 남쪽은 이제 네게브인데요. 네게브라는 말도 원래 남방이란 뜻이에요. 헤브리어로는. 구약에서도 이제 네게브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네게브의 북쪽까지는 구약 시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이제 그 남쪽까지도 내려가거든요. 현대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남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가서 홍해만 가장 깊은 데까지, 구약 시대 엘랏이라고 불리던 그곳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요건 이제 전쟁은 이제 뺏은 거고, 원래 고대에는 이렇게 홍해까지 이렇게 빠져나오지는 않고, 그 아래쪽은 원래 구약 시대에는 에돔족이 살던 곳이었죠. 근데 현대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이제 뻗어나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네 군데가 있다. 근데 이 지리에 관한 이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인 거죠. 땅은 보물이다. 누군가 강제로 그 땅에서 이사를 가야 하거나, 누군가 그 땅에서 50%를 가졌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의 50%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어떤 50%를 말하는지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땅이 사막인가 비옥한 땅인가? 그 땅은 경작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헤브론은 전 지역에서 최상품 포도를 수확한다. 제닌의 바로 남쪽이고 나블루스 북쪽에 있는 도단 계곡은 땅이 비옥하여 수확량이 풍부하다. 여기가 이스라엘 그 평야 쪽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베이트 사우르 같은 베들레헴 동쪽 마을들은 강우량이 거의 없어 경제 발전을 위해 오직 경공업에만 의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국가 해결책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슬로 협정으로. 네. 유대인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를 나눠가지고 이 지역을 두 개의 국가가 나눠서 지배하면서 살아라. 이게 두 국가 해결책인데, 그럼 땅을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땅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은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이야기 나왔듯 미국의 한 개 작은 주인 버몬트주만한 땅이고, 한국으로 치자면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만한, 이 작다면 작은 땅인데
이 작은 땅에 뭔가 유의미한 생산, 뭐 농업이 됐든 뭐 공업에 유리했든 이 땅이 그 좁은 땅에 좀 정말 제한적으로 이제 퍼져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이 많은 점들을 누가 더 그쵸? 만약에 그냥 단순히 지도로 싹 나누다 보면 근데 이 좋은 땅들은 좀 이쪽이 많이 그러니까요. 가져갔네. 네. 이것이 현대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저자분께서는 그냥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눴다고 끝이 아니라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뭐 유대인들은 제일 알짜배기 땅 가져가고 팔레스타인한테는 못 쓸 땅, 야 우리 많이 줬잖아, 40% 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스운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여기에 이제 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주어진 땅이 여기가 말하는 그런 거죠. 베이트 사우르 같은 곳에 있는 베들레헴 동쪽 마을이 일명 웨스트뱅크 쪽입니다. 그렇죠. 좋지 않아요. 척박한 땅이죠. 바로 동쪽에 사해가 붙어있어. 바다가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아니죠. 왜냐면 사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물이잖아요. 염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쓸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굉장히 별 좋지 않아요. 그리고 협곡에 굉장히 그 가파른 그런 영역 쪽에 속했단 말이에요. 또 서안지구 말고 가자지구는 해안 쪽으로 이제 붙어 있긴 하니까 이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해안 지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농업적 생산력과는 조금 더 거리가 또 멀죠. 바다 쪽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부적인 걸 살펴봤다면 이제 외부적인 것들을 또 이제 살펴보더라고요. 이제 북쪽부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레바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쪽 경계를 한 80km 정도 공유한답니다. 뭐 그렇게 많이 공유하는 건 아닌데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레바논은 독립하자마자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독립하자마자 내전 벌어지고 아주 한창 그냥 난리가 났던 여기서 이제 복잡합니다. 이 레바논도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수니파가 있고 뭐 시아파도 있고 기독교도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있고 뭐 마론파도 있고 막 여기저기 다 달라요. 그게 되게 많아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지금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1, 뭐 수니파 1, 뭐 어디 1, 정교회도 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분점하기로 합니다. 대통령은 기독교에서 뽑고 국회의장은 뭐 이슬람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국방장관도 누가 맡고 약간 이걸 아예 그냥 분점을 했어요. 헌법에 그냥 분정을 해서 너무 싸우니까 싸우지 말자 같이 살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전이 아주 심각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느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전쟁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많이 피난을 가는데 한 10만 명 이상이 레바논으로 북쪽으로 이제 피난을 간 거죠. 그리고 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에 이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많이 갔고 아까 얘기했던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본부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때리려고 아까 그 폭격이 막 일어나고 일단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요. 레바논 바로 동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한 115km 정도 경계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시리아도 뭐 마찬가지로 독립을 했죠. 이게 독립 역사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경에 붙어 있으니까 난민들이 또 엄청나게 이제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이죠. 지금 한 4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살고 있다는데 이게 10년 전 수치니까 지금 또 어쩐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시리아 내전도 있어가지고 또 그거 나오기도 하고 막 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이 골란고원인데 여기를 이스라엘이 뺏어버리죠. 맞습니다. 전쟁의 결국으로 뺏어버리죠. 이 골란고원이 핵심인 이유가 뭐냐면 뭐 토양도 비옥하니까 뭐 생산력도 높은데 그뿐 아니라 고원이잖아요. 지대가 높아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사포, 뭐 북한식으로 우리의 뭐 다연장 로켓포 놓으면은 다 보고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전략적 요충지인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시리아군이 미사일 갖다 놓으면은 이스라엘은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무조건 뺏고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부대를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도 여기는 우리의 목에 들어오는 칼과 같은 위치다. 해가지고 거기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시리아는 내 나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맞습니다. 반환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그 동쪽에는 길게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 이름도 요르단이 게 있습니다. 구약으로 치면은 모압과 암몬족의 땅이 요르단인 거죠. 그리고 로마사에서 나오는 나바테아 왕국. 그렇죠. 나바테아 왕국도. 예. 나바테아 왕국은 사실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그런 측면에 초기 기독교 연대기 보시면 나바테아 왕국에 아레타스 뭐
바울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할 때 그 아라비아가 아마 이 나바테아 왕국 쪽 아니었나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르단과의 국경은 이제 굉장히 길죠. 요르단강 따라서 요르단과 한 240km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북한이 한 그 정도 맞대고 있지 않나? 예, 한 그 네. 정도 200km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요르단강이 지금은 요르단이 요르단강 굉장히 이름 똑같아서 지금은 요르단강 완전 동쪽에만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요르단강 서쪽까지 이렇게 웨스트뱅크라는 곳을 네. 원래는 이제 요르단 영토였죠. 이제 이것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밀어내버린 거지. 예루살렘도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이 지역의 맹주로서 나섰던 나라가 요르단이었고, 근데 또 이쪽이 이제 군주제인데, 이 군주 중에 그 아주 훌륭한 분이셔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평화협정도 맺죠, 1994년에. 맞습니다. 그 압둘라 1세 그쵸. 치세. 그분이 아주 칭찬자자한 분입니다. 그 동네 인근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그 가문이 유명한 왕가고, 그래서 막 어디 아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지, 이라크에도 왕으로 가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 왕가가 이렇게 뻗어나갔던 그런 왕가인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평화협정도 맺고서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고, 아무튼 이 문제 실제로 풀어보자.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웨스트뱅크 그쪽을 포기할게. 대신 그러면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 데려다가 놓고 살게 하자. 자치권을 세워라. 그러니까 영토까지 내어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던 그 훌륭한 분이세요. 아무튼 거기서 한 19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지금 요르단에 살고 있다. 가장 많죠. 예, 엄청나게. 근데 말이 190만 명이지. 190만 명의 사람이 국외에 비자발적으로 넘어가 살다. 이게 가벼운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아니죠. 네. 광역시 정도로 이룰 인구가. 광역시도 뭐 광주 뭐 이거 100만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입니다. 또 하나는 뭐 나 혼자 뭐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멀리 동쪽으로 요르단 더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라크. 이라크도 아까 얘기한 그 요르단 왕가와 원래 관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후세인. 예. 이 후세인이 이 또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쿠웨이트를 뭔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뭔가 왜 팔레스타인 해방하려고 친미 국가인 쿠웨이트를 치는 건가? 아무튼 예.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난리를 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호시탐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또 거리도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미사일 쏠려면 그냥 팡팡 이스라엘 때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남쪽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남서쪽에는 이집트. 네, 시나이 반도까지 지금 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는 사실 오랜 기독교의 땅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피난도 가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던 알렉산드리아. 예. 그런 곳이기도 했죠. 나중에 좀 이따 이제 또 전쟁 얘기도 나오겠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시나이 반도를 이제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죠. 때, 예. 그 얘기는 좀 뒤에 이제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1978년에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맺었죠. 아까 요르단 1994년에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70년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땅 이제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뭐 좀 미국 지원도 좀 받고 막 그러기로 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집트의 최고 지도가 사다트였는데, 사다트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었다는 이유로 암살을 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과 손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자만 얘기가 나와도 암살이 이루어지는 동네예요. 이러니까 쉽지가 않지. 이게 이어질 수가 없잖아. 이게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강경파가 굉장히 센, 숫자가 뭐 절대 다수는 아니라도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쪽과 평화협정을 맺고 하면 암살당해요. 예, 라빈 총리가 네, 대표적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리고 가자 지역, 요새 이제 가장 뜨거웠던, 얼마 전까지 가장 뜨거웠던, 요새는 지금 좀 잊혀진 것 같으면 이것도 슬퍼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도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인데, 그 땅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꿀꺽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가자나 웨스트뱅크에 이 팔레스타인 집단 거주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스라엘 내부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공화국 내에, 왜냐하면 크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출퇴근을 예를 들어 나 사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자치령에 살지만 출퇴근을 이스라엘 쪽에 있는 회사로 하는 팔레스타인들이 실질적으로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죠. 국외긴 하죠. 자치령 바뀌니까. 그 시민권을 받고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난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 뭐 다 쫓아낼 수도 없고 인구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시민권을 받고 살고 있는데 시민권을 받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자꾸 차별받는다. 뭐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맞습니다. 막 이런 것들 통해서 멀리서 봐도 자동차 번호판이 다 색깔이 다른 거야. 저 놈은 유대 팔레스타인 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낙인, 이게 진짜 안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 정치, 이런 정책. 이거 예전에 유대인들이 가슴에 별 달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 지들이 당했던 걸 똑같이 이제 그 낙인을 찍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참 나쁜 짓 많이 하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남아공에서 말하는 아파르트헤이트하고 난 다른 점을 도저히 못 느끼겠다라고 이제 저자도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서 참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구나. 요것도 우리나라는 이 느낌, 감정을 잘 느끼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북한 하나만 네. 다 있으니까. 바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맞습니다.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하고 뭐 국경을 지금 맞대고 있긴 하지만 뭐 통하는 국경이 아니까 그냥 벽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사실상 바다지 거기는 그냥 바다지 거기도. 예. 우리 사실 섬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국경을 맞댈 일이 없으니까 요 위협이나 아니면 요 두려움이나 뭔가 이런 감각이 상당히 이제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토도 되게 조그만한데 지금 뭐야 북쪽으로 뭐 레바논, 시리아, 7개의 국가와 이집트 막 여러 나라들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적대적이야.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장 설명했을 때 봤던 것처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이게 말장난이 아닌 거지.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아파트에 살면 제일 무서운 게 이웃집 사람이 사이코패스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옆집만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옆집은 사이코패스인데 윗집, 아랫집 그리고 또 그 옆에 집은 나한테 그다지 우호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닐까. 약간 맨날 요런 위에서 쿵쿵대고 막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면서 뭔데 내 집에 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내가 사는 이 공간, 이 조그마한 공간을 지켜내는 게 되게 무서울 수밖에 없. 그러니까 요 감정도 또 우리는 한번 고려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리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가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같은 감정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도 항상 이 지도와 같이 읽어야 될 것, 역사 이야기할 때도 지도와 같이 봐야 될 것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구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안 그래도 이렇게 이스라엘은 뭐 약간 비우호적인 그리고 협상을 맺은 나라들도 친선 국가 간의 일종의 우호적인 중립 국가에 가까운 그런 판도인데 그나마 미약했던 판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2010년대 그 아랍의 봄으로써 판도 자체가 완전 싹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이랑 나름 친했던 나라라기보단 그 이스라엘 자체를 좀 인정하는 분위기의 정권들이 그 아랍의 봄으로 그러니까 제스민 혁명이라 하죠. 어찌 보면 그렇죠. 이제 그 땅에 다시 이제 그 민주주의 인권이 회복돼서 완전 긍정적인 거긴 하지만 이것을 약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랑 좀 대화가 되는 대화 상대들이 싹 다 사라졌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섰는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뭐 물론 이제 뭐 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인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안보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직하죠. 예. 네. 시리아는 아사드인가요? 그 독재 정권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부자 세습돼서 이제 이어져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50년 넘게. 이집트도 무바라크였나요? 예, 무바라크가 20년 정도 하다가 그때쯤 이제 몰락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독재자들하고는 협상이 되는데 얘만 설득하면 되는 거죠. 얘한테만 맞습니다. 선물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동네가 원래 이제 무슬림의 어떤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던, 많이 활동하던 지역이니까 사실. 그 이집트에서 그 유명한 그 무장 집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 형제단.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존 정권을 뒤집어 엎었다? 두려울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